이건 정말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MIT 출신 교통공학 권위자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통기술을 자랑하던 미국의 전문가가 처음에는 냉소적인 태도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돌아온 그의 표정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MIT 연구소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교통 시스템의 놀라운 현실. 그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 MIT에서 교통공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이비드 맥켄지라고 합니다. 지난 25년간 교통 시스템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으며 살아왔죠. 저의 연구와 이론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교통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자만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가졌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 MIT 교통연구소 회의실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교통 시스템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최신 보고서의 내용이 믿기지 않아 눈을 비볐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갖췄다는 내용이었죠. 말도 안 돼. 한국이라고? 20년 전 내가 경험했던 한국 교통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는데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죠. 20년 전 서울에서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무질서한 교통, 예측할 수 없는 대중교통, 끝없는 교통체증.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 한국이 미국보다 앞섰다는 보고서가 말이 안 됐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연구소 부소장인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이번 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대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어? 마이클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바라는 게 뭐지? 제가 물었죠. 너 한국에 가서 직접 조사해봐. 혹시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단,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를 써야 해.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결론은 절대 안 돼. 연구소 명성이 걸린 문제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강압이 묻어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쉬운 임무였죠. 걱정 마. 내가 직접 가서 한국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고 올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곳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어.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에요. 미국이 최고라는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좌석에 앉으며 생각했죠. 한국,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보자고. 하지만 내 보고서에 좋은 평가를 기대하진 말아라. 난 이미 결론을 정해놓았으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보스턴의 풍경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감에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승객들을 따라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는 이미 작성할 보고서의 내용이 다 짜여 있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제목까지 생각해둔 상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했어요. 공항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청결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제공항은 어디나 비슷하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30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마치는데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철도 탑승 과정이 너무나 간편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목적지를 선택하고 카드로 결제하니 티켓이 즉시 발급됐어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의자는 편안했고 열차 내부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됐죠. 20년 전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제 옆자리에 한국인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나 싶었어요. 아마 공항과 공항철도만 특별히 관리하는 거겠지. 도심에 들어가면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야.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탈 생각이었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호텔 주소를 입력했어요. 놀랍게도 5분 만에 택시가 도착했고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명해주며 필요할 때만 개입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택시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이렇게 상용화된 곳은 없어요. 제 말에 운전기사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우리나라는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대부분의 구간에서 가능하죠. 호텔로 향하는 도중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구분되어 있었으며 버스 전용 차로가 확실히 지켜지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이미 충격을 받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설마 우연일 거야. 내일부터 제대로 조사해보자. 분명 문제점이 드러날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마이클에게 첫날의 경험을 간략히 보고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해 있는 것 같지만 내일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사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바로 저였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경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교통카드 하나를 구입했어요. 팀원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죠. 미국에서는 각 도시마다 심지어 같은 도시 내에서도 버스와 지하철 결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첫 목적지는 서울 지하철이었어요. 호텔 근처 역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한 환경에 놀랐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뉴욕이나 보스턴 지하철의 지저분함과 악취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플랫폼에 도착하니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모든 역에 있는 건가요? 제가 옆에 있던 현지인에게 물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사고 방지를 위해 10년 전부터 전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나요? 그 질문에 부끄러워진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세 역사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니까요. 열차가 도착했고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의자는 편안했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다음 역과 환승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터널 구간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잘 작동해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죠.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고?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저를 흘기 쳐다봤지만 저는 너무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강남역에서 하차해 버스로 환승해보기로 했습니다. 역 내부의 환승 안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과 노선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전자 패널에는 각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버스 전용차로 덕분에 교통체증 속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미국보다 더 앞서 있다고? 제 옆자리에 앉은 노신사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 보네요.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충격적일 정도로 좋네요.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 거죠? 노신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바꿔야 했어요. IT 기술을 접목해서 교통 시스템을 혁신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잠시 카페에 들러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제 평생의 신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죠.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연구소에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지, 진실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한국의 단점을 부각시켜야 할지. 카페를 나와 다시 지하철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는 판단하기 이르지. 내일은 고속도로 시스템을 확인해봐야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호텔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보다 교통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달려보며 교통 흐름과 시스템을 분석해볼 계획이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렌터카 업체에서는 최신형 전기차를 제공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고 실시간 교통정보와 함께 최적의 경로를 제안해 주었어요.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 진입을 안내하자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톨게이트에 진입했을 때 미국에서처럼 정차하고 요금을 지불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나왔습니다. 차 앞 유리에 작은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것이 하이패스라는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이라고 했죠.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하라니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순간 단말기에서 삑 소리와 함께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일부 고속도로에 이지패스 같은 시스템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이 톨게이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여기서는 모든 차량이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이게 가능해? 이렇게 매끄럽다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로 상태가 매우 좋았고 디지털 표지판들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과 우회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약 30분을 달렸을 때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음성 안내를 했어요. 전방 3km 지점에 교통 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우회 경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는 자동으로 최적의 우회 경로를 제시했죠. 이 내비게이션이 단순히 GPS 기반이 아니라 AI가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예방까지 고려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약 2시간을 달린 후 휴게소에 들르기로 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체로 기본적인 편의 시설만 갖추고 있고 청결도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휴게소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휴게소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다양한 음식점, 편의점, 심지어 약국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화장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청결했고 호텔급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도 충분했고 전기차 충전소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 휴게소라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간단히 점심을 먹은 후 다시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복귀 경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미국이었다면 한참 동안 교통 체증이 발생했을 텐데 놀랍게도 사고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통관제센터에서 즉시 디지털 표지판으로 우회 경로를 안내했고 10분 만에 사고 차량이 견인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제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른 나라들의 혁신을 무시한 채 우리 방식만이 최선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호텔 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마이클에게 오늘의 경험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연구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될까?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마이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을 때 심장이 불편하게 뛰었어요. 받아야 할지 망설였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어떻게 지내? 한국은 어때? 마이클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흥미롭네. 정말 많이 변했어. 제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는지 마이클의 어조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설마 내가 한국 교통 시스템에 감명받은 건 아니겠지? 그의 질문에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왜 너를 보냈는지 잊었어. 연구소가 원하는 결론을 써야 해.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보고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마이클의 목소리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5년간 쌓아온 제 경력과 명성은 모두 미국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만약 지금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연구소의 기대에 맞출 것인가?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견학을 신청했고 MIT 교수라는 제 신분 덕분에 특별 투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센터 내부에 들어서자 거대한 모니터들이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울 전체의 교통 흐름을 관리합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어요. AI 기반 신호 제어 시스템이 교통량에 따라 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조절하죠. 덕분에 출퇴근 시간대에도 교통 흐름이 원활해요.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이동 속도, 대중교통 정시 도착률, 사고 대응 시간, 모든 지표에서 미국 주요 도시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센터장과의 면담에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스마트 시티 개념을 도입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했죠.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마이클에게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진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연구소가 원하는 내용을 꾸며낼 것인가?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과학자로서 진실만을 추구해왔는데 이제 와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제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연구소의 입장도 이해했어요. 미국의 자존심, 연구 자금, 정치적 압력,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타협안을 찾기로 했어요. 중간 보고서에는 관찰한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 결론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예상보다 발전되어 있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마무리했죠. 보고서를 보낸 직후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데이비드, 이게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 마이클, 난 과학자야.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심해. 내 커리어가 걸린 문제야. 연구소로 돌아오면 이사회에서 너의 향후 연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거야. 그의 위협은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차량들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미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교통 시스템의 발전이라는 진정한 목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측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MIT에서 우리는 항상 기술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지만 한국에서는 무언가 다른 접근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차량들이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확실히 멈추고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뉴욕이나 보스턴에서는 보행자가 차에 양보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요. 한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으로 교통체계를 설계합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이어서 제가 목격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차들은 도로 양쪽으로 붙어서 가운데에 길을 만들어냈고 구급차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하는 철학이잖아. 제가 감탄하자 옆에 있던 현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시의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을 조사했어요. 모든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는 저상버스로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알림 서비스까지 완벽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정류장과 역에 설치된 안심벨 시스템이었습니다. 위급 상황 시 누르면 즉시 경찰과 연결되는 이 시스템은 특히 밤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했어요. 노트북에 기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들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효율성과 속도만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넘어 안전, 접근성, 환경까지 고려하고 있었죠. 귀국을 이틀 앞둔 아침, 저는 한국의 스마트 교통 관제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센터장이 직접 안내해주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 패턴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AI가 최적의 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환경 오염도 크게 줄었고요. 센터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미국보다 분명히 앞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마이클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연구소가 원하는 결론을 써야 해. 하지만 제가 목격한 모든 증거는 정반대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25년간의 경력이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진실과 기관의 충성도 사이에서 갈등했죠. 나는 진실을 선택하겠다. 결심을 굳히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결정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빛났어요. 마치 진실을 선택한 제 결정을 축복해주는 듯했죠.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소로 직행했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는 이미 마이클을 포함한 교수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데이비드, 내 최종 보고서를 받았어. 우리 모두 놀랐어. 마이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순간 제 결정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까지 솔직하게 발표했어요. 한국이 교통 시스템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통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인 스티븐 박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네, 데이비드. 진실은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사실 우리는 이미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 다만 누군가 직접 확인하고 증명해주길 기다렸던 거야.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도 누그러졌어요. 스티븐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MIT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미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바로 자네가 될 걸세.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데이비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옳았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었죠. 단순히 한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선 여정이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시스템이 세계적인 전문가의 눈을 통해 재확인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MIT 교수가 처음에는 냉소적인 태도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우리의 발전된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사람 중심의 철학이 담긴 우리 시스템의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한국의 강점과 성취를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